때문에 망쳤어.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사라져. 만약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가족의 사랑을 냄새나고 더럽다며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매일 새벽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도시락을 싸주던 할아버지. 하지만 손녀는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며 그 도시락을 뜯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부엌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공책 한 권. 그 속에 적힌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한 손녀는 결국 가슴을 치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20년의 위대한 사랑.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뒤늦은 후회와 눈물에 관한 실화입니다. 새벽 5시 낡은 환풍기 소리만이 울리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순의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란물을 부으며 곤히 자는 손녀 방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이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지만 철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불 조절이 조금만 어긋나도 금세 타버리기 일쑤였기에 그는 초시계까지 옆에 두고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집개로 계란을 말았지만 야속하게도 끝부분이 거무튀튀하게 그슬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탄 부분을 가위로 세심하게 잘라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는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보여주듯 굵어져 있었고 러닝셔츠 바람에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교복을 입은 손녀 수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할아버지. 아침부터 무슨 기름 냄새를 이렇게 풍겨.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나 머리 감았는데 또 냄새 배겠네 진짜. 수진이는 코를 틀어막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당황하여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일어났냐? 오늘 계란말이가 아주 두툼하게 잘 됐다. 밥 한 술 뜨고 가.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철수가 내민 접시에는 모양이 삐뚤빼뚤하고 군데군데 탄 자국이 있는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볼품없는 반찬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됐어. 안 먹어. 늦었단 말이야. 그리고 제발 그 도시락 좀 싸지 마. 급식 먹으면 된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수진이는 현관에 놓인 도시락 가방을 발로 툭 차며 신발을 구겨 신었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도시락을 주워 수진이의 가방 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최고야.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아, 진짜 짜증나.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부엌에는 덩그러니 남겨진 철수와 식어가는 계란말이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점심시간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이 볼까봐 신문지에 쌓인 도시락을 뜯지도 않고 교실 뒤편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그보다는 창피함이 더 컸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예쁜 캐릭터 도시락이나 유명한 브랜드의 햄버거를 꺼내놓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 없는 반장 민수가 쓰레기통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야, 김수진, 너 왜 도시락 안 먹고 버려? 아깝게. 민수의 큰 목소리에 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니야, 상한 것 같아서 그래.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고. 수진이는 황급히 둘러댔지만 민수는 기어코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와, 냄새 대박. 이게 무슨 냄새냐? 무슨 젓갈 썩은 냄새 같은데?
야, 너네 집은 도시락에 젓갈 싸주냐? 아이들이 코를 쥐며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네. 신내 난다. 야, 김수진. 너네 할아버지가 싸준 거라며? 요리 실력 진짜 별로인가 보다. 비수 같은 말들이 수진의 귀에 꽂혔습니다. 수진이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도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것도 요리 솜씨 없는 할아버지의 투박한 도시락도 모든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 맛없어서 버렸다. 우리 할아버지 요리 못해. 됐냐? 수진이는 악을 쓰듯 소리치고는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도시락 통뚜껑이 열리며 새벽 내내 할아버지가 공들여 만든 계란말이가 쓰레기들과 뒤섞여 뒹굴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마치 수진에게 짓밟힌 할아버지의 마음 같았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운동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교문 앞에서 구멍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세련된 옷차림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태워갔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철수는 낡고 살대 부러진 검은 우산을 들고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슬리퍼에 흙탕물이 튀어 발목까지 지저분해져 있었고 옷은 다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린 러닝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다. 할애비 왔다. 철수가 수진이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어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저 할아버지 봐. 옷이 왜 저러냐? 거지 아니야? 냄새 날 것 같아. 누구의 할아버지지? 수진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저 초라한 노인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철수가 가까이 다가와 수진아, 우산 쓰고 가. 외쳤지만 수진이는 친구들의 팔짱을 끼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야, 우리 저쪽 쪽문으로 나가자. 떡볶이 먹으러 갈래? 저 할아버지가 너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사람 잘못 보셨나 봐. 모르는 분이야. 빨리 가자. 수진이는 할아버지를 스쳐 지나가며 도망치듯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수는 내밀었던 우산을 거두지도 못한 채 멍하니 멀어지는 손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짜! 이게 뭐야? 소금을 들이부었어? 수진이는 입에 넣었던 국물을 뱉어내며 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하얀 식탁보와 철수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도대체 간을 보긴 하는 거야?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 맞아?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수진이의 독설에 철수는 깜짝 놀라 국자를 든 손을 멈칫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입에는 간이 딱 맞는 것 같길래 많이 짜나. 철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허둥지둥 국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먹지 마 버릴 거야.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철수는 다급하게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할애비가 다시 해주마. 물 좀 더 부으면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철수는 싱크대로 가서 찌개 냄비를 들고 수돗물을 콸콸 틀었습니다. 이미 끓여놓은 찌개에 맹물을 붓고 다시 가스불에 올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됐어. 입맛 다 떨어졌다고. 제발 요리 좀 하지 마.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진짜 지긋지긋해. 수진이는 식탁 의자를 발로 차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부엌에 홀로 남은 철수는 맹탕이 된 찌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국자로 한 입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혀끝에서 씁쓸한 슬픔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식은 밥을 물에 말아 수진이가 뱉어낸 그 짠 찌개 국물과 함께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왔지만 물을 마시며 억지로 넘겼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인데 제발 방에서 나오지 마. 수진이 화장대 앞에서 꽃단장을 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준비했던 갈비찜 재료를 슬그머니 싱크대 밑으로 숨겼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갈비와 야채를 사다 놓았었습니다. 손녀의 남자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오빠 오면 그냥 내 방에서 잠깐 얘기만 하고 나갈 거야. 할아버지 괜히 나와서 말 걸고 그러지 마. 옷도 냄새 나니까 갈아입고 웬만하면 없는 척 해줘. 수진이는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너머로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는 귀찮음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입고 있던 낡은 조끼를 만지작거리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방에 조용히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철수는 손녀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새벽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워둔 갈비찜 냄비를 찬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냄새 안 나게 방문도 꼭 닫고 있어. 알았지? 수진이의 다짐을 받으며 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낡은 장판 위에 앉아 철수는 문 밖에서 들려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은 비록 숨겨졌지만 손녀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오빠 왔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현관으로 달려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철수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진과 민수 사이에 이질적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아니, 귀한 손님이 왔는데 밥은 먹여서 보내야지. 내가 갈비찜을 좀 했다. 솜씨는 없지만 많이들 개나. 수진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그래? 하지만 철수는 못 들은 척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새까맣게 타버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기 덩어리와 국물이 한강처럼 많은 희멀건 미역국 그리고 고춧가루가 뭉쳐진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눈빛으로 수진과 그 흉측한 음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예의상 갈비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곧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씹을 수도 없을 만큼 질기고 소태처럼 작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억지로 물을 삼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냄새나고 더럽게.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수가 도망치듯 떠나자마자 수지는 식탁으로 달려가 그릇들을 싱크대에 거칠게 쓸어 담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접시가 깨지고 갈비찜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붉은 양념 국물이 부엌 바닥을 피처럼 적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내가 우스워? 수지는 악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은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철수는 깨진 접시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고기도 제일 좋은 걸로 샀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아?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요리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나서서 사람 망신을 줘?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수진이 내뱉는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철수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철수의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묵묵히 바닥만 닦았습니다. 그 굽은 등은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란 말이야.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철수는 피 묻은 손으로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수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습관처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지만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이면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셔야 했습니다. 도마 소리,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가 들려야 할 부엌은 불이 꺼진 채 깜깜했고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현관 쪽을 보니 대문이 반쯤 열린 채 새벽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 가신 거지?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 없이는 멀리 나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혹시 며칠 전 제가 했던 모진 말 때문에 가출이라도 하신 걸까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수지는 슬리퍼만 대충 깨어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골목길을 헤매며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불안에 떨며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르릉 정적을 찢는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기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혹시 김철수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응급실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손녀인데요. 그리 할아버지가 왜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환자분께서 식자재 마트 앞에서 쓰러지셔서 119 구급차로 이송되셨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이 없으셨고 상태가 위중하니까 지금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자재 마트라면 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이 새벽에 거기는 왜 가신 걸까요? 수지는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지갑만 챙겨 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새벽 풍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에게 퍼부었던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철수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 장치들이 삐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수진이 울먹이며 묻자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가요? 단순히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 영양실조가 너무 심하시고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셔서 장기 기능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요리를 하시는데요. 냉장고에도 반찬이 가득한데 밥을 못 드셨다니요. 수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에게 밥 먹으라고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시던 분이 정작 본인은 굶고 계셨다니요. 의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저희도 놀랐습니다. 환자분 위장 상태를 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일반적인 식사를 거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수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혹시 모르셨습니까? 환자분은 미각과 후각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각을 잃으셨다니요. 할아버지는 요리사셨어요. 매일 저한테 밥을 해주셨는데 맛을 모른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수지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트를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후각과 미각신경이 20년 전에 거의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무미각증과 무후각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지난 20년 동안 짠맛, 단맛, 신맛은커녕 음식 냄새조차 전혀 맡지 못하셨을 겁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네. 아무 맛도?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음식을 드셔도 그냥 고무를 씹는 느낌이셨을 텐데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요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할아버지가 만드셨던 그 수많은 음식들, 때로는 너무 짜서 뱉어버렸고 때로는 시커멓게 타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도시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맛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간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혀끝으로 오직 손녀를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칼을 잡고 불 앞에 서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짜다고 화내고 맛없다고 버렸는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식다만 갈비찜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낡은 앞치마가 식탁 의자에 처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홀린 듯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요리를 하셨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맛도 모르면서. 수지는 찬장 문을 열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 잘 쓰지 않는 커다란 곰솥 뒤편에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라면 박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스를 꺼내 열자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낡은 공책 수십 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진이 밥, 도시락 연구, 맛있는 비율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새카맣게 변하고 기름 얼룩으로 쭈글쭈글해진 공책들을 하나 집어 펼치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공책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이유식을 먹던 시절부터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2일 수진이가 시금치 무침을 뱉었다. 소금을 1티스푼 넣었는데 짰나 보다. 내일은 반으로 줄여보자. 0.5티스푼.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마치 과학실험 보고서처럼 정교했습니다. 계란말이 노란색 내기, 약불에서 3분 20초, 뒤집개로 10번 두드리기. 시간을 1초라도 넘기면 탄다. 할아버지는 맛을 볼 수 없기에 모든 재료의 무게를 저울로 재고 조리 시간을 초시계로 재가며 요리를 하셨던 겁니다. 감각이 아닌 숫자와 시간으로, 그리고 손녀를 향한 집념으로 요리를 하셨던 겁니다. 공책 한 구석에는 붉은 색연필로 별표가 쳐져 있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김치찌개를 다 먹었다. 설탕을 3g 더 넣은 게 비결인가 보다. 잊지 말자. 김치찌개엔 설탕 3g. 수진이가 무심코 맛있다고 한마디 던졌던 날이면 할아버지는 그날의 레시피를 황금 비율이라도 되는 양박스까지 쳐가며 기록해 두셨습니다. 반면 수진이가 짜증을 냈던 날의 일기에는 자책과 반성의 글이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혀가 병신이라서 우리 손녀 입맛을 버렸다. 미안하다 수진아. 공책을 넘기던 수진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수진이가 5살 때였습니다. 공책 귀퉁이가 불에 그슬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2005년 5월 15일 집에 불이 났다. 그날의 기억은 수진에게도 희미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불이 났었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 내막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스밸브가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았다. 수진이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연기가 너무 독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글씨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 수진이 코를 막았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는 살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마 속에서 어린 수진을 끌어안고 나오느라 본인은 유독가스를 있는 대로 다 마셨던 겁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의사가 목소리는 찾았지만 혀와 코는 신경이 다 죽었다고 한다. 평생 맛을 못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한 줄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행이다. 내 혈랑 수진이 목숨이랑 바꿨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진은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부엌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을 살리려다 미각을 잃으셨던 겁니다. 평생 맛있는 음식 한 번 못 드시고 꽃향기 한 번 못 맡게 된 이유가 바로 수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그런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난다, 맛없다, 쓰레기 같다며 도시락을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담긴 저울로 1g씩 재가며 만들었던 그 도시락을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빗속을 뚫고 가져오셨던 우산을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식탁을 엎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맛도 모르는 혀로 씹은 그 밥알들이 모래알처럼 까슬거렸을 텐데 오직 수진을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20년을 버티셨는데 수진은 그 사랑을 난도질하고 짓밟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년이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수지는 부엌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지만 떠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소리만이 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구석에 랩으로 대충 덮어놓은 하얀 플라스틱 대접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랩을 벗겨보니 차가운 물에 퉁퉁 부른 밥알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반찬은커녕 김치 조각 하나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제 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저녁이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는 비싼 소고기를 구워주시고 당신은 아무 맛도 안 나는 찬밥을 물에 말아 씹어 넘기셨던 겁니다. 어차피 맛을 모르니까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비릿하고 차가운 맹물 맛과 질척한 밥알의 식감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역겨워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매일 삼켰던 고독과 희생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매일 드셨어? 나는 밖에서 비싼 파스타 사 먹고 다녔는데 할아버지는 저는 냉장고 문을 붙잡고 주저앉아 할아버지가 드시던 물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으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호복을 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그 손을 제 볼에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수진이 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 할 말 있단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를 발견하고는 멈췄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수진아. 가래 끓는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알아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첫마디는 또다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밥은 챙겨 먹고 왔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에도 당신의 아니보다 손녀의 끼니를 먼저 걱정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랑에 저는 그만 목 놓아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밥이 문제야? 밥 안 먹었어.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제가 투정 부리듯 소리치자 할아버지가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배고프면 안 되지. 아래비가 얼른 일어나서 밥 해줄게. 아니, 이제 내가 해줄 거야. 내가 할아버지 밥 해줄 거야.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할아버지가 해준 그 짜고 맛없는 김치찌개. 지금 당장 먹고 싶어 죽겠어.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그 맛없는 게 뭐가 먹고 싶다고.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아버지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다신 아프지 마. 나 두고 어디 가지 마. 우리는 좁은 병상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나시던 날 저는 부엌에서 요리 전쟁을 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보물 1호인 그 낡은 레시피 공책을 펼쳐놓고 저울과 계량 스푼으로 무장한 채 말입니다. 설탕 3지, 고춧가루 10지, 물 500ml. 할아버지가 적어놓은 공식대로 정확하게 재료를 넣고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바로 그 맛이 났습니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깊고 진한 사랑의 맛. 저는 도시락통에 밥과 찌개, 그리고 예쁘게 말진 못했지만 노란 계란말이를 담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간이 테이블을 펴고 도시락을 열자 할아버지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야, 이게 다 뭐냐? 우리 수진이 시집가도 되겠네. 할아버지, 아세요? 저는 밥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물오물 씹으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고소하고 달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아드리며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므려. 1년 후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부엌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좀 더 와보세요. 카메라 앵글에 안 잡히잖아. 아이고, 늙은이가 주책이지. 이게 정말 방송에 나가는 거냐? 건강을 되찾은 할아버지가 하얀 조리복을 입고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요리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할아버지의 레시피. 할아버지가 20년간 기록해둔 수천 개의 레시피를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10만 명 기념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할아버지의 비법 소스로 만든 갈비찜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앞에서 서툴게 인사를 건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채팅창에는 할아버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두 분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감동입니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신기해 하시다가 저를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그늘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20년의 사랑을 이제는 제가 갚아나가겠다고요. 매일매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리겠다고요. 할아버지의 텅 빈 미각을 저의 사랑으로 꽉 채워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하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